예. 여러분 이제 그 기본서 128쪽 부동산 경기하고 거미집 모형인데 표를 하나 해주시고요. 거기서 그 위에 두 번 동그라미 2번 볼까요? 자, 부동산 가격 변동에 따른 수요 공급의 시차를 고려하여 가격이 균형에 접근해가는 과정을 설명하는 이론이 걔네 거미집 이론이다 그랬죠. 그 다음에 이제 이 동그라미 3번의 세 번째 줄 보니까 부동산이나 농수축산물처럼 수요 공급 사이에 시차가 있는 경우를 설명하는 이론이다. 그래서 여기 이제 뭐 정리할 게 대략 한 뭐 세 가지가 있는데요. 거미집 이론이죠. 에스켈의 이론이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는 어디다 써먹을 것이냐, 적용 대상 재화인데 주로 공급 시차가 있는 재화다. 이 공급 시차가 있다라는 거는 부동산이나 농수축산물 같이 공급이 즉시 되는 게 아니고 시간이 필요한 거죠. 뭐 잘 아시지만 우리가 농사는 어떤가요? 수요가 증가하면 씨 뿌리면 바로 수확하나요? 시간이 걸리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공급이 시간이 걸리는 거죠. 부동산은 집을 막 사고 싶은 사람만 수요가 증가해요. 그러면 아파트가 갑자기 하늘에 뚝 떨어진 건 아니고 착공해서 완공까지 시간이 필요하죠. 이런 걸 공급이 즉시 된다고요? 시차가 있다고요? 시차. 그러니까 일반 재화랑 다르죠, 이거. 근데 동산이다? 수요가 증가한다 그러면 어떤 회사가 캔커피가 수요가 는다. 그러면 밤새 돌리면 끝나요. 밤새 돌리면 뭐 웬만한 건 생산이 되니까. 그래서 다음날 갖다 주면 되죠. 이처럼 그거는 시차를 봐야 뭐 몇 시간인데 이런 건 뭐 한 2년 걸리죠. 이런 건 6개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가정이죠. 가정. 수요자는 그 수요량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F가 펑션이라는 이야기죠. 단기 가격에 따라 결정한다. 뭐 이런 게 어렵죠, 조금. 그런데 공급자는 이 공급량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전기 가격에 반응한다. 이유는 공급자가 미래에 대한 합리적 예측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뭔 말이냐, 뭐 이런 이야기가 되겠어요. 예컨대 여러분 우리가 농산물의 가격 파동이라는 거를 경험을 안 해본 건 아닌데,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시간이 쭉 흘러간다라고 봤을 때, 예를 들어 뭐 고추 가격이나 마늘 가격이다. 어떨 때는 고추값이 비싸고 어떨 때는 싸단 말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가격이 폭등과 폭락하는 이유가 뭐냐, 이런 것 때문이에요. 예컨대 이제 고추가 2017년에 한 근에 2만 원이었다 치자. 굉장히 비싸다. 그럼 2018년에 이제 농민들이 공급자거든요. 농민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아무래도 작년에 농사 안 지은 게 후회되니까 올해는 맘 먹고 고추 농사를 안 지을까요? 많이 지을까요? 그러면 이제 농사를 많이 짓는다는 이야기는 공급이 넘친다는 이야기죠. 공급이 넘치면은 가격이 유지가 될까요? 폭락할까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뭐 수요는 맨날 일정한데 사실 농산물은. 그러면 이제 2019년 가면 또 어떻게 되냐? 작년 가격 보니까 고추 농사 짓고 싶은 생각이 든다고요? 그냥 난다르게 난다. 그러니까 아무도 농사 안 짓죠. 공급이 쭉 줄어들겠죠. 그러면 수요는 일정한데 공급이 확 줄었으니까 가격은 또 계속 낮을까요? 폭등할까요? 폭등. 그래서 또 17,000원 됐다가 그 다음에는 다시 또 확 한 번 더 짓어야 되는데 뭐 이러면서 공급을 확 늘리죠. 그러면 다시 폭락하는 이런 일이 벌어지겠죠. 왜 이렇게 수요자는 현재 가격이 비싸면은 안 사고 싸면 몽땅 사고 이렇게 단기 가격에 의존하는데 왜 공급자는 정기 가격에 의존하는 거냐? 공급의 시차 때문이에요. 공급. 그러니까 근데 고추라는 게 모종을 심자마자 다음날 갔더니 키가 1m까지 커가지고 빨간 고추가 막 주렁주렁 달려있다. 게다가 이놈이 또 오후에 갔더니 떨어져가지고 가지런히 말라있다. 그러면은 다음 주에는 되는 건데 이게 이렇게 된다고요? 6개월이 걸린다고요? 6개월. 그러니까 공급자는 어떤 생각해야 되느냐? 예를 들어서 올해 가격을 보고 올해 바로 농사를 지어봐야 못 팔아요. 그러니까 항상 전년도 가격으로 판단해. 전년도 작년에 가격이 좋았나? 그래서 작년에 가격이 좋았으면 모종을 몽땅 사요.
가지고 심어가지고 한 6개월이 지난 다음에 팔라고 보면은 이제 뭐 그냥 전국의 고추천지야. 그래서 가격이 폭락하고 이런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이 공급자는 공급의 시차가 있기 때문에 항상 금기 가격 가지고는 공급을 결정하지 못하고 전기 가격에 의존한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수령 조건을 기억하셔야 되는데 수령명. 그래서 이제 진동하는 방향은 세 가지가 있어요. 수렴형이다, 규칙적 진동이다, 또는 이제 발산형이다 세 가지가 있는데, 이게 뭐 수렴형만 잘 알면 나머지는 뭐 어차피 기억이 될 수밖에 없어요. 수요의 탄력성하고 공급의 탄력성으로 보면 공급이 상당히 비탄력적일 때 수렴을 합니다. 그러니까 공급의 탄력성이 작아야죠. 그다음에 이제 기울기를 본다 그러면은 수요 곡선의 기울기하고 공급 곡선의 기울기를 보면 이거 우리가 저번 주에 하긴 했는데 기억이 날까요? 공급이 비탄력적이라는 이야기는 기울기가 완만한 거예요, 가파른 거예요? 기울기랑 반대니까. 그래서 반대. 이해하신 거죠? 하나만 외우면 돼요. 이걸 뭐 둘 다 외울 필요는 없고. 그래서 탄력성 좋으면 탄력성만 외우고, 기울기가 좋으면 기울기만 외우시고. 그래서 그래프는 뭐 이거 그릴 것도 없는데 사실은 수요 곡선은 좀 완만하고 공급 곡선의 기울기가 가파르게 이렇게.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런데 어떤 요인 때문에 수요가 D0에서 D까지 증가합니다. 그런데 공급은 즉시 안 된다 그랬죠? 시차가 있어서. 그러면 가격이 한번 폭등하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온 농민들이 공급을 몽땅 늘려요. 수요는 일정한데. 그러니까 이제 초과 공급 때문에 가격이 폭등이요, 폭락이요, 폭락. 그 다음에는 또 어떻게 되느냐? 아무도 농사 안 지어가지고 수요보다는 공급이 모자라서 수요 추가예요. 가격 하락이에요, 상승이에요, 상승.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뭐 수십 년 지나면은 균형으로 안 갈까요? 갈 수 있을까요? 이런 걸 수렴한다라고 해요. 수렴한다. 어떤 지점에 목적지에 도달한다. 발산형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발산형은 반대입니다. 반대. 반대니까 수렴형을 잘 알고 있으면 발산형 모를까요? 알 수 있을까요? 알겠죠. 규칙적 진동형은 두 개가 같을 때입니다. 중간. 그러니까 수렴형만 알면 끝나는 거다 그 이야기죠. 그래서 수요 공급 탄력성이 똑같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어요. 그래서 이런 걸 이야기한다. 그래서 여러분 그 131쪽으로 가셔서 가미집 이론의 전제와 부동산 경기를 했는데 이거는 뭐 기억해버리자라고 이야기했는데 동그라미 2번은 뭐 설명이 됐고요. 자, 부동산 시장에 이와 같은 현상이 발생하는 것은 수요 공급의 시차가 발생하기 때문이고 이에 따라 수요 초과나 공급 초과를 반복하는 경향이 있고 그에 따라 가격 폭등과 폭락을 거듭한다는 것이다. 방금 사실 설명했고 이거는. 그 다음에 가로 3번은 그냥 기억하자 그랬죠. 이같이 거미집 이론은 주기적 현상, 이론의 주기적 현상을 시장 필분 성격이 있는 주거용보다는 대규모 임대 공간을 동시에 창출하는 상공업용 부동산이 더 빈번하게 나타난다. 그래서 주거용보다는 어디에 잘 나타난다고요? 상공업용 이렇게. 예. 그래서 여러분 그 요약집 한번 볼까요? 요약집. 예. 왔다 갔다 조금 불편하긴 할 텐데 펴놓으시면 됩니다. 자, 제3절은 이제 거미집 모형인데 별 하나 하기로 했고, 의에 보니까 자 부동산 가격 변동에 대한 공급의 시차를 고려했다 그랬죠. 그래서 그 일시적 균형의 변동 과정을 자 정태적으로 분석한 거예요. 이건 움직이면서 분석하니까 동태적이에요. 동태. 다시 북어라 그랬어요? 동태라 그랬어요? 동태. 좋아요. 예. 어이없는 이야기죠. 그죠? 명태도 아니고 생태도 아니고 동태. 동태적입니다. 예.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2번에 생산기간이 잠겨서 공급의 시차가 발생하는 재화다. 주로 농수축산물, 부동산 이런 것들이다. 예. 그 다음에 가정은 금계 수요랑 금계 재화의 가격이 의존한다. 2번 금계 공급량, 금계 재화, 전기의 가격이 의존한다. 그 재화의 전기의 가격이 의존한다. 다음 3번 공급자는 가격에 대한 합리적 예상이 안 된다라고 가정한다. 4번 결국 거미집 이론에서 여기 좀 어려운 말이에요. 공급자는 미래 공급량을 결정할 때 항상 주어진 현재 가격이 많은 거예요. 여기 이제 이렇게 또 문제를 내. 이게 정말 사실 저는
좀 때려주고 싶은데 실은 이게 뭐냐면 일반 경제학에서는 하나같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오늘 현재 내가 농사 지을 거냐 말 거냐를 결정할 때는 올해 가격 보고 한다고요? 작년 가격 보고 한다고요? 작년. 이제 그러니까 이놈이 문제를 어렵게 만들겠다고 어떻게 한 거냐? 올해가 18년이에요. 그러면 내년 거는 언제 걸로 결정하냐? 내년 거. 내년 거는 언제 거예요? 오늘 현재 거. 그래서 또 항상 현재 가격에 반응한다. 이렇게 문제를 내요. 이게 기출지문이에요, 이게 지금. 짜증나는데 사실 그건 정확하게는 옳은 건 아니거든요. 뭐 19년이건 20년이건 항상 전기 가격에 반응한다 그러면 돼요. 가장 정확한 표현은 전기지. 이해하셨나요? 그런데 그거를 또 이렇게 해가지고 뭐 말도 안 되는 또 억지를 부려요. 그래서 진짜 만나서 진짜 안녕하세요 그러고 한 대 때리고 가고 싶어. 얼른 도망가 버립니다. 내용인데 수렴형이죠. 수렴형. 수혜가격 통해서 공급의 가격 탈수보다 커야 한다. 그러니까 공급 비탄력적이죠. 2번 수혜곡선의 기울기와 공급 기울기보다 더 완만해야 한다. 뭐 이렇게. 그래서 정확한 표현은 그 뒤쪽이죠. 즉 수혜곡선의 기울기의 절대값이 공급의 기울기 절대값보다 뭐 작아야 한다. 이게요. 영어는 정확한 표현은 절대값 써야 되죠. 왜요? 공급은 기울기가 플러스지만 이놈은 플러스예요,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예요. 그러니까 예컨대 얘가 플러스 기울기가 3일 때 얘가 마이너스 1이다. 그러면 얘가 더 크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절대값 가지고 비교한 거예요, 지금. 조금 말이 어려운데 절대값으로. 어쨌든 간에 부호 생각한다고 부호 떼고 비교했다고. 왜냐하면은 여기서는 괜찮은데 나중에 그쪽으로 가면은 발산형으로 가면은 굉장히 문제가 돼요, 이게. 이게 크다는 이야기는 뭐냐? 얘가 플러스 2일 때 얘가 마이너스 4라는 이야기거든? 이게 기울기가 크다는 이야기인데 이게 이제 발산형이 발산형. 수렴형 말고. 근데 이게 커요. 마이너스니까 아주 작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비교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부호가 있다고 원래는 부호 떼고 절대값으로 얘기한다고요. 그래서 이제 기울기를 비교한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써놨잖아요, 지금. 즉, 수요곡선의, 동그라미 2번 맨 뒤에 수요곡선의 기울기의 절대값이 이렇게 써놨잖아요. 공급선의 기울기의 절대값보다 작아야 한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특징 보시면 거미집으로는 생필물성 기업을 띄는 주거용보다는 대규모 임동공을 동시에 창출하는 상공업용 동선에 더 잘 적용된다. 이건 기억해버리자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공급자가 합리적 예상을 해버리면 이제 오히려 적용이 잘 안 된다. 이런 이야기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기본서로 보셔갖고 제 3편으로 가겠습니다. 134쪽 기본서인데요. 시장 이론이죠. 그래서 부동산 시장 개념이나 특성인데, 여러분 이제 우리가 시장이라는 게 뭐냐라는 거는 그 옆쪽에 이제 심화학습에 있는 이야기 가지고 제가 좀 많이 이야기를 드렸죠. 시장이라는 거는 우리가 그냥 마켓이라고 하는 거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수요자 공급자가 만나가지고 거래하는 공간인데 수요자나 공급자가 만나서 거래하는 곳이다. 그래서 뭐 이 시장에서 우리가 가격이 결정되기도 하고 거래가 되기도 하고 교환이 되기도 하죠. 그럴 때 이 시장이라는 게 뭐 추상적이냐 구체적이냐 이런 이야기가 이제 옛날에는 의미가 있었는데 지금은 전혀 의미가 없고 요즘 시험에서는 완전 경쟁 시장이냐 불완전 경쟁 시장이냐라는 게 의미가 있더라 그랬죠. 그래서 요거를 주로 이제 비교하시면 되는데 어떤 느낌이세요? 완전 경쟁 시장은 경쟁이 불완전한 거예요? 완벽한 거예요? 어떨 때가 경쟁이 완벽합니까? 거꾸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더라고. 깜짝 놀랐는데요. 예컨대 같은 날 같은 해에 태어났어요. 같은 해. 그래서 같은 대학을 나왔고 같은 직장에 갔어요. 예컨대 이제 LG를 갖다 치자. 그런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맨날 소주 먹으면서 뒤에서 통수 때렸던 이놈은 회장님 아들이야. 그래서 한 3년간 대리 딱 되자마자 자기 아빠네 회사 가가지고 본부장을 하더라. 그런데 나는 뭐 저희 아버지가 농사를 짓던 분이라 본부장을 한다고요? 맨날 대리라고요? 이거는 경쟁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건 불안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덩치가 작은 놈하고 경제적으로 규모가 큰 놈. 얘는 경쟁이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안 되지. 그러니까 완전 경쟁이 뭐냐면 고만고만한 것들끼리 누가 유리할 것도 없이 맨날 치열하게 치고받고 싸우는 거예요. 그걸 뭐라 그런다고요? 완전 경쟁이다. 불완전 경쟁이 이제 그런 거 아니에요. 조금 이따 이야기하겠지만, 야, 근데 독점이다. 독점이 뭐예요? 시장을 여럿이 점유하는 거예요. 홀로 독자, 홀로 점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장에 딱 공급자 한 명밖에 없다. 한전. 한전과 게임할 사람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그러니까 불완전 경쟁이지. 뭐 제가 백날 전기 장사처럼 좋은 장사가 어디 있어요? 수요가 일정하지. 언제나 필요로 하지. 만들면 팔리지. 응? 전기는 논하는 장사예요. 전기 사업을 거머쥘 수 있다면 만일 민간이 그 사람은 영원히 재벌입니다. 심지어는 권력도 행사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전기 꺼버리면 돼. 전쟁보다 무서워요. 요즘은 전기 끊어지면 아무것도 안 돼요. 핏이 죽으면 개판됩니다. 이거. 네. 그래서 지금은 저는 뭐 어떤 분은 전기 민영화를 학자들이 많이 주장하잖아요. 이유는 알아요. 이유는 아는데 효율 증대 때문에 그러는데 저는 반대예요. 전기 같은 기관사람은 국가하고 쥐고 있어야 돼요. 국방하고 똑같아. 내가 볼 때는. 제가 보는 건 제가 바보여서 그런지 몰라도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다음에 이제 과점 시장도 과점은 뭐냐 그러면은 시장을 과하게 점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을 여럿이 나눠 먹고 있다고 막 과하게 점유하고 있다고. 네. 그러니까 뭐 삼성전자, LG전자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공급자가 매우 안 되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독점적 경쟁이라는 거, 독점적 경쟁. 독점적 경쟁이라는 거는 독점의 성격도 있고 완전 경쟁의 성격도 있는 거다. 그래서 이런 걸 이야기하는데 우리 시험에서 의미가 있는 건 요거다. 그래서 완전 경쟁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제 완전 경쟁 시장이라는 거는 뭐냐? 그럴 때 우리가 이제 불완전 경쟁 시장을 설명드리는 이유는 오로지 완전 경쟁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하는 것밖에 없어요. 이걸 뭐 외우자는 게 아니고 비교하려고요. 완전 경쟁 시장은 시장 참여자의 수가 무수히 많아야 됩니다. 그래서 무수히 많다는 이야기는 얘랑 비교해 보세요. 얘는 아까 이 시장 참여자가 주로 수요자 공급자거든요. 수요자 공급자인데 생각해 보세요. 어차피 수요자야 우리 국민 전체 5,400만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건 공급자의 숫자인데 사실은 여기는 공급자의 숫자가 적다고요, 많다고요? 많다. 여기는 공급자가 홀로 독자니까 딱 한 명밖에 없다 그랬잖아요. 한전 같은 것. 그러면 이 한전 같은 경우는 혼자서 전국의 전기를 생산 공급해야 되니까 규모가 작은 회사겠어요? 크겠어요? 그런데 여기는 수천만의 공급자가 존재하니까 규모들이 크다고요, 작다고요? 그러니까 치열하게 싸우는 거예요. 뭐 고만고만하니까.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시장은 동질적 재화를 가지고 시장 활동을 한다. 동질적 재화라는 게 뭐냐? 일물일가가 된다. 그냥 일물일가. 품질이 똑같다는 이야기니까. 그래서 하나의 물건에 하나의 가격 수준이 형성된다. 우리가 그제 개별성 할 때 잠깐 나왔던 단어 아닙니까? 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 시장은 정보가 완전해요. 이야기는 또 뭐냐? 수요자나 공급자가 시장 정보를 완전히 다 알고 있다. 바로 정보 비용이라는 게 들어가지 않는다. 부동산하고는 정반대죠, 지금. 그 다음에 네 번째로, 그러다 보니까 이 시장은 초과 수익은 없어요. 초과 수익은 없고, 오로지 정상 이윤밖에 없다. 그 정상 이윤은 누구나 벌 수 있는 정도의 정상적인 이윤인데, 초과 수익은 정상적인 거예요. 정상을 넘어가는 거예요. 이거 안 되지. 왜냐하면, 똑같은 품질의 똑같은 가격의 재화를 똑같은 조건 하에서 자잘한 공급자 1,000만 명이 경쟁을 해요. 그러니까 남보다 유리할 게 없으니까 남보다 많이 벌 수 있을까요? 그건 안 될까요? 그건 안 돼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시장은 모두가 가격 순응자예요. 그러니까 이 독점 시장처럼 시장의 지배력이 강하다면 가격을 마음대로 결정해버리죠. 가격 결정자입니다. 아까 제가 한전은 민영화 안 하면 좋겠다라고 저는 이제 이야기 드렸는데, 민영화 되면은 뭐 저는 틀림없이 전기값은 3배 정도 뛴다고 저는 예상해요. 2배라 그랬어요? 3배라 그랬어요? 일본과 비교해도 우리가 쌉니다. 경제 규모는 일본의 반도 안 돼요, 우리가. 우리가 일본 애들을 뭐 발가락 사이에 때려도 안 보지만, 경제 규모로는 아주 차이가 나요, 아직이요. 전체 규모가 뭐 인구도 우리가 절반밖에 안 되지만,
절반이 안 되죠. 우리가 남북한 합해야 절반이에요. 그러니까 일본하고 싸우려면 애를 많이 낳아야 돼. 1억이 안 되는 나라가 강대국이 되면 이해가 없어요. 인구 1억이 안 돼가지고 세계를 제패한 적이 아직까지는 없어요. 만일 우리가 제패하면 그건 우리나라가 첫 사례가 되는 거예요. 그야말로 정말로 유럽의 강대국이 대부분은 인구가 다 1억이 넘는 나라예요. 일본도 전 세계를 상대로 전쟁까지 했던 나라 아니에요? 아니 쟤들이 뭐 자기들끼리만 싸운 거 아니잖아요. 미국도 한번 떠볼래? 이게 가다가 깨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서운 새끼들이에요 저놈들이. 우리나라는 일본 애들 우습게 알아요. 그러니까 유럽 사람들이 한국 사람 무서워해. 자기들이 두려워하는 일본 애들 우리는 가서 막 발로 밟아. 뭐야 저 새끼 저거 쪽발이 아니야 이러면서. 영국 사람들 오 한국 애들이 무서운 애들이구나. 그런다래요 유럽 애들이. 몰라요. 안 물어봐서 모르겠는데. 듣기만 해가지고. 어쨌든 가격 결정자인데 여기는 가격 결정자요 수능자요? 그러니까 시장 가격에 따라만 가는 겁니다. 이게 수많은 사람이 모여서 결정된 가격에. 그다음에 첫 번째 진입 퇴거의 자유가 있다. 여기는 언제라도 원하면 규모가 작으니까 시장에 진입할 수 있고 또 언제라도 장사 안 되면 퇴거 빠져나오면 돼요. 왜냐? 이거는 워낙 규모가 작으니까 손실이 없어요. 그래서 진입 또는 퇴거의 자유가 있다. 자 그럼 이제 독점은 다르죠. 공급자 한 명이고 가격 결정력이 강하다 그랬죠. 그러니까 독점적 초과 수익이 당연히 있는 거예요. 초과 수익은 얼마든지 있고요. 그다음에 이 사람들은 또 이제 워낙 시장 지배력이 강하다 그랬죠. 그래서 시장 지배력이 강하니까 가격 결정력이 있다 아까 그랬던 거죠. 이런 걸 독점이다. 그다음에 이제 과점이다. 과점 그러면은 간단하게 할게요. 아까 거의 설명드렸는데 이거는 시장 점유율이 과하다 그랬으니까 공급자가 여기처럼 1000만 명이면 안 되겠죠? 꼴랑 3명에서 5명 정도. 그래서 우리나라 자동차 시장, 가전 시장 이런 게 전형적 과점 시장입니다. 그럴 때 이 사람들도 시장 지배력이 강하겠죠. 강하게 있어요. 그러니까 가격 결정력이 있을까요? 있겠죠. 그래서 얼마든 초과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완전 경쟁과 다르다. 그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독점적 경쟁인데 이 독점적 경쟁은 조금 이야기가 다른 게 이거는 독점의 성격도 있다. 그렇지만 완전 경쟁의 성격도 있는데 하나씩 설명드릴게요. 여기는 참여자는 굉장히 다수입니다. 주로 소매점포가 이런 데 해당해요. 소매점포, 구멍가게.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소매점포는 개수가 적을까요? 많을까요? 많아요. 막 10만여 개 됩니다. 소매 사업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참여자 수가 많다. 완전 경쟁이 가깝다. 나중에 중개하시면 그쪽도 신경 많이 써야 될걸요. 리테일. 소매 사업하는 사람들의 그 상권 분석해주고 상가를 잘 소개하는 거 이런 거 특화되면 좋죠. 그런데 이 사람은 독점의 성격도 있다 그랬죠. 종이지만 이질적 상품을 취급해요. 뭔 말이에요? 똑같은 품종인데 품질이 같다고요, 다르다고요? 품질이 달라서 이것 때문에 가격 결정력이 생겨요. 그러니까 얘랑은 다르잖아요. 가격을 결정하고 가격을 비싸게 받는다면 초과 수익이 없을까요? 있을까요? 있겠죠. 그래서 이 부분이 독점의 성격이죠. 이 부분이. 그래서 제가 미장원 예를 많이 들었죠. 똑같은 파마지만 동종이에요. 가격은 같다고요. 품질에 따라 다르다고요. 품질은 다르다. 그래서 어떤 거는 몇십만 원도 있다 그러더라. 이해가 안 되긴 하지만 그렇게는 들었어요. 저는 파마는 안 해봐서 잘 몰라요. 일생에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갖고 진짜 아쉽습니다. 파마 하고 싶어 죽겠는데 저번에 좀 아팠을 때 제가 머리를 길어봤거든요. 처음으로. 그때 진짜 베토벤 머리 가까이 갔어요. 근데 꿈이 베토벤이야. 왜냐면 강의하는 사람이 꼭 단정해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좀 길면 어때? 묶고 다니면 어쩔 거야. 누가 뭐라고 할 건데 그렇지 않아요? 무슨 내가 어디 회사에 가가지고 막 누구 눈치 보고 그런 거는 아니잖아요. 열심히 성실하게 강의하면 되는 거지. 그래서 머리를 한 5개월 가까이 길었죠. 그래가지고 길었는데 파마로 갔어요. 이제 드디어 됐다. 처음에 한번 갔더니 한두 달만 더 길고 오라 그러더라고. 그래서 한두 달 기다리다 갔죠. 갔더니
동네 파마 아줌마가 그러더라고. 그때 이제 한두 달 뒤에 오세요는 바쁘니까 그냥 대충 이야기한 거고, 짧기도 했지만, 갔더니 이제 제가 그 곱슬이라 못 길어요. 웨이브가 굉장히 심해지거든요. 그래가지고 길면, 그러니까 이제 아줌마가 저는요, 이게 밖으로 돌아가니까 이거 안으로 좀 감아주세요. 그랬더니 그거 안 된대, 그거는. 그러면 안 되면 스트레이트로 해가지고 다시 감아주세요. 안 된대. 그래서 안 된다 그래가지고 뭐, 그럼 어쩌라고요? 자르세요. 그러더라고. 한 5개월 기른 거 확 잘랐는데, 눈물이 핑. 네. 진짜 열받더라고. 되게 힘들었거든요, 길면서. 나 여자들 진짜 어떻게 기세요? 이해가 안 되더라고. 기니까 막 머리 감는 것도 신경 쓰이고, 남자들은 뭐 대충 털면 다 말라요. 원양경제시장인데, 여러분 이번에 성립 요것만 보죠. 동그라미 다수의 수요자 공급자, 그 다음에 거기 4줄 내려가니까 행동하는 가격 수능자 그런 거 있나요? 가격 수능자.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 상품 동질적이고, 그 밑에 줄에 일물일가 돼야 되고, 3번에 진입표의 자유가 있어야 되고, 4번에 완전한 정보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돼 있네요. 그죠? 그래서 이런 거다. 다음에 이제 넘어가셔서 부동산 시장의 특성이죠. 그래서 특성은 보시면 거기다 별을 2개 좀 해주시고요. 이것도 꽤 의미가 있는 거는 이것 때문이죠. 부동산 시장의 특성은 이거는 이제 부동산 시장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성질이죠. 다시 말해서 동산 일반 재화 시장하고 비교했을 때 차이점이죠. 그래서 정확하게는 일반 재화 시장 또는 일반 경제 시장 하고 비교할 때 차이점이다. 그러니까 이제 부동산 시장이 우리가 이걸 공부해야 되는 이유는 차이가 있으니까 공부하는 건데,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시험에 잘 낼 수밖에 없다 그랬죠. 첫 번째가 뭐냐 그러면은 국지적 시장이라는 특성이 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뭐냐, 비표준화된 시장이라는 특성이 있다. 세 번째가 뭐냐, 수급 조절의 곤란성이다. 수급 조절의 곤란성이죠. 네 번째가 뭐냐, 거래의 비공개성이다. 다섯 번째가 시장의 비조직성, 이런 거. 여섯 번째가 뭐냐 그러면은 매매 기간의 장기성. 일곱 번째가 법적 제한이 과다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법적 제한이 과다하다. 여덟 번째는 자금의 유용성이 중요하다. 뭐 이런 것들 뭐 많아요. 그래서 자금의 유용성이 중시되는 시장이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뭐 나중에는 외우기는 할 거예요. 그런데 일단 뭐 의미부터. 자, 국지적이라는 거는 뭐냐 그러면은 좁은 지역에 국한된다. 뭐 때문이냐? 부동성 때문이다. 이거는 뭐 부동성 할 때 했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를 여기서 하는 거예요. 부동산은 못 움직이니까 똑같은 32평짜리 아파트를 하더라도 지역마다 가격이 달라진다. 고로 전국이 하나의 시장이라고요. 지역 시장으로 쪼갤 수 있다고요. 쪼갤 수 있다. 그래서 하위 시장으로 분화된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 다음에 비표준화된 시장이다라는 거는 뭐랑 관련이 있느냐? 개별성. 부동산은 개개재화가 다르더라. 고로 일물일가의 법칙이 성립되지 않고, 또한 대량 생산이 곤란한 재화이다. 그래서 일물일가가 안 되고, 그러니까 이제 불안전하겠죠. 아까 이게 돼야 완전하다 그랬으니까, 그죠? 그 다음에 표준화가 안 되니까 대량 생산, 동산처럼 생산하는 거는 곤란하다. 그 다음에 수급 조절 곤란성은 여러분 요거는요. 자, 수요하고 뭘 이야기하죠? 공급. 그러니까 수요와 공급의 조절이 잘 안 된다. 그 이야기는 결국 뭐 때문이냐 그러면 부증성 때문이다. 부증성이죠. 부동산 인간이 만들어낼 수 없죠. 그러니까 수요가 증가한다 하더라도 공급이 잘 안 되죠.
그러니까 가격이 항상 균형 가격을 유지할까요? 좀 왜곡될까요? 왜곡. 가격이 올라가는 편이에요. 그런 걸 가격이 왜곡된다. 또는 지가 고유의 문제가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다. 거래 비공개성이다라는 것도 이제 주로 개별성과 관련이 있는데, 부동산은 계기적으로 같은 게 없다. 또한 부동산 때문에 위치에 따라 가격이 또 달라지기도 한다. 그러니까 부동산 가격을 공개하는 것 자체가 거의 어렵다. 왜냐? 모든 아파트를 지역별로, 층별로, 향별로, 동별로 이렇게 다 공개할 방법은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일반 재화랑 달라서, 예컨대 캔커피 600원 이런 거랑 달라서 공개가 안 되니까 정보를 탐색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가죠. 그래서 정보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아까 정보가 완전해야, 즉 정보 비용이 없어야 완전 경쟁이라 그랬으니까 정보 비용이 들어가면 완전이에요, 불완전이에요? 불완전.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시장의 비조직성도 개별성 영향을 많이 주죠. 개별성이 부동산 같은 영향을 주는데요. 부동산 또는 복지성이라 그러는데, 부동산은 계계조가 다르고 또한 움직이지도 못하는 재화죠. 그러다 보니까 일반 동산처럼 유통망으로 유통시킬 수는 없어요. 예컨대 생산자가 도매점에 물건을 갖다 보내주면 도매점이 대리점이 소매점으로 이렇게 안 된다. 왜요? 부동산을 갖다 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일반 재화 시장처럼 유통망을 통한 통제, 집중 통제는 좀 어려운 재화죠. 예컨대 일반적으로 동산 같은 경우 뭐 마약이다. 그러면 마약의 생산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이 총판을 정했을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이 대리점을 한 30개 가지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각 대리점이 뭐 인터넷 광고 해가지고 사겠다는 놈들 만나서 개인적으로 줄 거 아닙니까? 이해하셨죠? 그런데 이놈들 어떻게 잡으면 되냐? 이놈 잡아가지고 줄줄이 사탕으로 다 집어넣으면 되죠. 집중 통제가 안 된다고 해야 된다고요? 네. 물건을 주는 관계니까 얘들은 맨날 연락이 될 거니까 돈 받고. 그런데 부동산은 이거 자체가 안 돼요. 예컨대 내가 아파트 생산자다. 수도권 총판할래? 안 해. 왜 안 해? 너가 뭐 주는 게 뭐 있는데? 이렇게 하겠더라. 그러니까 이건 어려운 거예요. 그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매매기한의 장기성이다 그랬는데, 요거는 주로 뭐 때문이냐면 이제 고가 비싸서, 그래서 영속성과도 관련이 좀 있겠죠. 워낙 비싸니까 돈을 만드는데 자금을 축적하는데 오랜 기간이 걸리죠. 고로 매매하는데도 시간이 많이 걸리다. 즉 이건 환금성이 높다는 이야기에 떨어진다는 이야기예요. 맞습니다. 환금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죠. 법적 제한이 과다하다라는 거는 주로 사회성 공공성과 관련이 있는데요. 다시 말해 부정성과 관련이 있어요. 인간이 만들어낼 수 없으니까 부동산은 내 거라도 내 마음대로 쓴다고요. 공익을 위해서 제한할 수 있다고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 가지 제한이 있더라. 부동산은 워낙 비싼 고가제죠. 그러다 보니까 내 돈만 가지고 부동산을 사기는 어려워서 이자가 싸서 돈 빌리기가 쉬워진다면 부동산에 대한 수요가 감소할까요? 증가할까요? 증가.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경향이 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좀 이따 그냥 요약집으로 확인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넘어가셔서 138쪽에 이번에 부동산 시장 기능인데, 여러분이 부동산 시장 기능이라는 거는 이렇게 정리가 좀 되면 좋겠다 그랬죠. 시장의 기능이라는 거는 부동산 시장이나 동산 시장이나 크게 차이가 난다 그랬어요. 비슷하다 그랬어요. 비슷하다.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의 특성처럼 시험에서 중요한 건 아니다. 그래서 시장의 기능이다. 시장이 하는 일이 뭐냐? 가장 중요한 건 자원 배분 기능이다. 원하는 자에게 원하는 시기에 자원을 배분하는 거죠. 그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 그러면은 거래가 되는 것이고, 또는 교환이 되겠죠. 그러면서 가격이 결정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정보가 제공되고, 그다음에 시장에서 재화의 량 또는 품질, 질이 결정되겠죠. 양이나 질을 결정하는 기능이 있다. 뭐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말고도 많아요. 그런데 시장의 기능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뭐라 그랬느냐? 자원 배분 기능이다. 요것만 하시면 되겠다. 그랬어요. 좀 처음 하시는 분들이 이쪽을 안 들어봤을 것 같긴 한데 아직 당연히 동영상이 뭐 여기까지 못 왔겠죠. 동영상 들으면은 하루에 몇 시간 정도 들을 수 있어요?
3시간 들으면 굉장히 열심히 들으시는 거네요. 그죠? 쉽지 않아요, 진짜. 빡세게 들으면 한 8시간 정도 들을 수 있는데요. 한 8시간 정도, 제가 들어봤으니까 하는 이야기인데, 8시간 정도 들으면은 진짜 별 생각 없어요. 머리가 그냥 밥 먹고 계속 들은 거거든요. 제가 그때까지. 그러면 머리가, 텅, 뭐 했지 하는 생각이 또 어떤 분들은 어지럽다 그러던데 많이 들으면, 이해합니다. 근데 서너 시간 들으면 많이 들으시는 거죠. 어쨌든 자, 자원배분인데 그러면 우리가 시장이 제 기능을 잘한다 그러면 자원배분을 잘한다는 이야기죠. 그럼 자원배분이 잘 안 되면 시장이 제 기능을 하는 거예요, 시장이 실패한 거예요. 그렇죠. 이럴 때는 아무리 우리가 사는 게 자본주의라 하더라도, 야, 시장 너가 원래 알아서 자원배분 잘 하기로 했잖아. 그냥 너 알아서 하세요. 놔둬야 될까요? 정부가 개입할 수도 있을까요? 그렇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시장 실패, 정부의 시장 개입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이야기가 돼요. 여기서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이거. 그래서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232쪽 잠깐 가볼까요? (232쪽) 가니까 큰 3번에 시장 실패, 정부의 시장 개입이다, 그런 거 있죠. 그래서 동그라미 2번 보시면 시장 실패란 경제활동을 자유시장 기구에 맡겼을 때 시장 기구에 의한 자동 조절 기능이 원활하지 못해 효율적 자원 배분이 실현되지 못해 불균형 상태에 있다는 걸 말한다. 그 다음에 3번은 이제 시장 실패 원인에는 2차, 저차 이런 것들이 있다 그랬죠. 자, 앞으로 가셔가지고 231쪽이죠. 그래서 앞으로 가니까 큰 2번에 정부 부동산 시장 개입 이유 그런 거 있나요? 여러 가지 목적 때문에 한다 그랬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뒤로 가보세요. 너무 긴 거는 그때 가서 하기로 하고 235쪽 한번 가보세요. 235쪽 가니까 심화학습에 정부 실패라고 있나요? 그래서 나중에 그렇게 할 거예요. 시장 실패가 뭐냐? 시장 실패 원인은 뭐냐? 정부는 왜 개입하느냐? 이제 방금 그것만 봤죠. 정부가 개입하면 항상 성공한다고요? 실패할 때도 있다고요? 예, 그렇게. 그래서 이 부분은 시험에서는 대단히 중요해서 나중에 한 30분 정도 열변을 토할 거예요. 그래서 그때 가서 보기로 하자고요. 지금은 아직 어려워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고 앞으로 오셔가지고 여러분 다시 이제 140쪽 보시면 부동산 시장에 장기 단기 그랬는데 그거 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죠, 여러분? 단기 그러면 뭐가 움직이는 거라서요? 공급이요, 수요가요? 수요. 그렇게 하나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 써놓으시고 장기 그러면 뭐가 바뀐다 그랬어요? 공급. 왜 그러느냐? 공급은 만드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장기간이 돼야 공급이 늘어날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다. 그럴 때 여러분 요약집은 다 보고 나서 할까요? 맨날 왔다 갔다 하려니까 힘든데. 그래서 다 보고 하죠. 조금 쉬셨다가 주택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 뵐게요.